시간을 초월한 공간 이야기, 이유 있는 건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축 여행지는 조선시대 최초의 신도시이자 계획도시인 수원 화성이 되겠습니다. 수원 화성이 1997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예. 2024년 올해 완벽히 올해 제 모습을 되찾았어요. 이게 무려 119년 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복원한 거예요. 다들 여기 지금 수원화성 다녀오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게 이제 굉장히 반가운 게 때마침 정조가 나온 영화를 했었거든요. 뭐 영린? 네, 현빈 씨가 나온 영린 그것도 영화를 하셨어요? 했었어요. 예.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왜 꼭 박물관에 이렇게 박제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수원화성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랑 완전 그렇죠. 뒤섞여 있어요. 너무 높지가 않고 되게 낮아서 사람들이 그냥 산책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활 속에 녹아져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냥 동네 분들이 그냥 바로 올라오실 수 있는 그게 너무 좋네. 그래서 여기 사는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운동도 하시고 정말 생활에 그냥 녹아들었더라고요. 우리의 문화유산이. 그리고 옛날의 모습과 요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맞아, 정말 맞아. 고개를 돌리는 각도마다 시대가 변하는 느낌? 이쪽은 조선인데 이쪽은 막 21세기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완전 정말 SNS에서 유명하다는 뭐 경기도 연천에 있는 호로고루성부터 해서 은대리성, 당포성, 요즘 정말 그 인증샷 성지같이 돼버린 느낌이 완전 물씬 느껴졌어요. 요즘 정말 MZ들이 이렇게 멀어도 막 일부러 찾아와서 인증샷 남기는 그런 스팟이 됐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전현무 씨부터 좀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좋습니다. 전현무 씨의 시간을 초월한 공간은 어디였나요? 이거 임금이 돼서 한번 타볼까, 이거? 응? 이게 어차구나, 어차. 그 순종이 탔던 어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차라고 하는데 너무 더워요, 요즘에. 더워요. 아무리 백날 좋은 거 봐도 더우면은 여기 여행이 되겠습니까? 이거 타면은 쫙 그 코스가 기가 막혀요. 그럼 어차를 타면 어디 볼 수 있는 코스인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군사 훈련을 하던 곳이 연무대입니다. 네. 연무대부터 시작해서 이 벽돌 이거 되게 특이하다. 우와, 여기 이쁘다. 화홍문. 어우, 이 근처가 이쁘네. 이 버드나무가 이쁘다. 정조대왕이 버드나무 많이 심었다고. 이거 너무 이쁘긴 하다. 수원 화성의 정문이 장안문이에요. 장안문. 이게 이제 메인 게이트 같은 거죠. 장안문. 장안의 화재. 장안문을 돌아서 화성 행궁이 완벽히 올해 제 모습을 되찾았어요. 저희가 정조가 머물던 그래서 굉장히 코스가 좋고 이게 화홍문, 화서문 다 보입니다. 쭉 해서 버드나무길 다 보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코스는 다 돌아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이제 수원 화성이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건축가 시선에서는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게 도심 속에 성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성은 산성이 많잖아요. 맞아요. 남한산성 같이. 그리고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게 뭐랄까 새로 건물을 높은 건물을 옆에다 많이 지었는데 수원은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개발된 데니까 그걸 높은 건물 짓기 전에 이미 뭐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하고 하면서 높이 제한 같은 걸 딱 걸어놨거든요. 아. 일단 성곽길 위를 걸으면은 주변의 도시 풍경을 쫙 내려다볼 수 있으면서 산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곽길을 따라서 걸으면은 내 눈높이보다 다 건물이 낮은 것들로 돼 있고 그래서 도시를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그런 풍경이 연출돼서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아, 진짜 데이트 코스로 짱인데 여기. 성곽 올랐을 때 왜 그렇게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이나 했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 몰라서 쓰신 거예요? 아,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산업단지 조성하고 신도시 도시기획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하는 일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신도시들은 도대체 어떤 경제적인 판단으로 조성됐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 세계적으로 효율성과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잘 맞춰져서 조성된 게 멀리 찾을 필요 없더라고요. 바로 수원 화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빠져들어서 뭐 제 분야도 아닌 역사나 이런 고증학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그 당시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도시를 조성할 때 한 가지 목적만 있진 않아요. 근데 뭐 수원 화성 같은 경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효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시의 그 공간을 어떻게 썼느냐를 딱 보면 아 이거는 완벽한 군사 요충지, 군사 도시예요. 군사 도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는데 군사 도시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 예, 군사력. 그렇죠. 군사력. 그리고 마지막이 충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기 위해서 나만의 교두보 영역, 에어리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아하. 수원 화성을 조성한 거예요. 성의 이름은 이미 정했네. 화성. 그래서 이 수원 화성에서 생긴 여러 가지 경제적 산물을 바탕으로 내 충신들을 따로 모으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긴 여러 가지 자금을 바탕으로 나만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수원 화성을 이제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왕이 한양 놔두고 다른 데서 도시 조성하고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선 이거는 너희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외침을 받거나 무언 일이 있었을 때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목적이다. 라는 것도 확실하게 명분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수원은 정말 확실한 군사적 요충지인 게 성 쌓고 오랫동안 수성하면서 공선정하면서 버티면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으세요? 자원, 식량, 특히 어떤 거? 물. 물입니다. 맞습니다. 이 수원이 이름이 수원인 게 여기가 물의 요충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오랫동안 물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 안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수원 화성은 저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부할수록 놀랐어요. 재밌네. 그 수원 화성이 원래 이제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전을 하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을 이주시키면서 만든 신도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려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역사에도 다 그런 게 많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루브르 궁이 원래 궁전이었는데 거기서 베르사유 궁을 만들어서 루이 14세 때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도시를 옮기면은 그곳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신흥 부호 계급으로 떠오르면은 그게 본인의 지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정조가 다른 곳도 아니고 왜 수원에다 신도시를 세우려 했을까? 네. 그거는 도로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전라도 쪽에서 오는 그 곡물이 오는 길도 있을 거고 경상도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럼 거기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도로망의 요충지.
그 도로망 위치 때문에라도 수원이 적합한 곳이었죠. 물길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도로망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도시를 평가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온도 있고 인구 구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도로망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로마부터 뉴욕, 뭐 서울 이런 데를 도로망을 다 비교를 해보면은 그 패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느껴요. 네네. 그러니까 도로망의 그 교차로의 간격을 저는 주로 세봐요. 그 거리를 재보는데 로마 시대 때나 중세 때의 도시들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차로가 되게 촘촘해요. 대략적으로 뭐 한 35m 간격으로 교차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마차 타고 다니거나 그러는 뉴욕에서는 60m, 200m로 늘어나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 시속 60km 이상이니까 800m로 늘어나요. 근데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점점 현대 도시로 올수록 도로망의 그 사거리의 간격이 길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교통수단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어떤 나라를 가도 렌트를 하거든요. 예. 차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피렌체에서 100이면 100명이 다 반대했어요. 차 렌트하지 말라고. 맞아. 시내로 못 들어가던데 차가? 운전을 했어요. 뭐 차도 안 막히고 좋았어. 뭐 냉정과 열정 사이도 보고 두고 다 봤어. 주차할 데가 없어. 그쵸. 아니 다 걷기 편하게 해놔가지고 정말 걷기 최적화돼 맞아. 있는 도시더라고요. 되게 후회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게 차가 없을 때 설계된 도시라서 그런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도시는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의 도시와 이후의 도시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같은 미국의 도시인데도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가 달라요. 둘 다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보스턴은 도로망이 꼬불꼬불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만들어진 도시니까.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만들어질 때는 전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그리드 도로망을 그냥 구릉지에다가 얹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열린 프랑스 파리도 사실은 체계적인 계획하에 탄생한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파리의 가장 특징적인 게 방사상 도로잖아요. 그렇게 만든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파리의 역사를 보시면은 프랑스는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나폴레옹 3세가 시민봉기 나는 순간 자기는 자리에 쫓겨나잖아요. 그 시민봉기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게 파리를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직선으로 뚫고 중심부의 개선문 위치를 잡아놨어요. 시민봉기가 나면은 다 도로로 사람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개선문 꼭대기에다가 대포 하나만 설치하면은 모든 게 다 장악이 됩니다. 대박. 무섭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도시들은 그런 방사상 구조 많이 만들어요. 워싱턴 DC가 방사상 구조로 만들어요. 아, 그렇네. 그리고 그 위치에는 그 정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가죠. 개선문이든 국회의사당이든 워싱턴이나 봐요. 모스크바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치 도시는 방사상 구조를 만들어요. 상업의 도시는 격자형으로 만들어요. 암스테르담, 뭐 뉴욕 상업의 도시잖아요. 상인들의 도시의 특징은 필지가 좁고 길어요. 상인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가게가 행인들한테 많이 접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게 입구가 많이 나오게 만들어요. 접촉면을 넓히려고. 근데 서울은 강남 개발할 때도 정사각형으로 필지를 만들어요. 왜냐면 농사꾼의 마인드인 거야. 야, 지주의 땅은 마인드. 반듯해야지 햇빛 잘 들고. 그래서 이게 상업도시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필지 구조인 거예요. 아니 수원화성 얘기하다가 진짜 전 세계 도시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진짜 저는 뭐 건축만 배워갈 줄 알았더니 다방면에서 진짜 얻어가는 게 많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